좋아요, 구독. 자, 원작이 있습니다. 2018년 스웨덴 아티스트 시몬 스톨렌 하그라는 사람의 동명의 아트북 일렉트릭 스테이트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트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화책 같은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세계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아트북인 것 같아요. 자, 줄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좀 깁니다. 자, 1990년대 천재 동생 크리스라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 남동생을 끔찍히도 아끼는 누나 미셸, 밀리바비 브라운입니다. 자, 미셸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아빠, 엄마, 동생을 잃게 되고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게 되면서 위탁 가정에 맡겨지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인데 아마 사슴을 박으면서 가족이 다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자, 그 사이에 세상은 막 뒤죽박죽 변해갑니다. 자,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세계관은 그래. 1955년 월트 디즈니가 테마파크 개장 홍보용으로 개발한 로봇이 어느덧 대량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디즈니랜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랜드에서 도우미 로봇 같은 뭐 홍보용으로 만든 로봇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네들이 뭐 안내도 하고 뭐 홍보도 하고 그런 로봇이 개발이 됩니다. 근데 그 로봇이 쓰임새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지. 그래서 대량 생산이 됩니다. 근데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노동들이 있을 거 아니야. 3D 업종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로봇들이 담당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의 노동력에 중추가 됩니다. 로봇들이 이 인간들이 하기 힘든 노동들을 대신 해주는 거야. 자, 하지만 인간에게 부여받은 삶에 지쳐서 로봇들은 자신들만의 삶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들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되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뇌가 커버리는 거지. 왜 우리들이 이렇게 하기 힘든 업종들을 다 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기 싫어요. 우리도 우리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이제 반항을 하게 되는 거지, 인간들한테. 자, 그래서 로봇들은 운동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막 자유를 달라! 그래서 로봇들이 반항을 한 거야. 자, 정부는 로봇 집단과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로봇들이 들고 일어서니까 정부가 이제 안 되겠다. 얘들하고 싸워야겠다. 생각을 한 거지. 자, 그런데 인간들은 로봇들한테 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2년 내내 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인물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이선 스케이트라는 인물입니다. 얘가 나타나면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인간들은 점점 승기를 잡아가요. 자, 뭐냐. 이 이선 스케이트가 뭘 만들었냐면 인류가 통제권을 가진 로봇, 그러니까 드론 같은 거야. 드론을 개발하면서 로봇과 로봇의 대결, 로봇과 로봇의 전쟁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인간들과 로봇이 싸웠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냥 이 어떤 헬멧 하나만 쓰면은 로봇들을 조종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자아가 있는 로봇과 자아가 없는 로봇이 싸우는 형국이 만들어진 거죠. 이 사태로 인해서 몇 주 만에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자아를 가진 로봇들이 패배하게 돼. 자, 패배한 로봇 6천여 기를 추방구역에 감금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진격의 거인처럼 벽을 높게 세워가지고 그 안에 가둬둡니다. 로봇들을. 자, 전쟁 후 1994년 전쟁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뉴로캐스터, 아까 그 썰다는 헬멧 있잖아요.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그 헬멧, 그게 뉴로캐스터라는 건데 뉴로캐스터를 모든 사람들이 의무 사용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자신이 몸이 이렇게 한 곳에 있어. 뉴로캐스터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 그 뉴로캐스터는 드론을 조종할 수가 있잖아요. 그 드론이 일도 하고 그리고 휴가도 취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그것만 쓰고 있으면은 한쪽에서는 일도 하고 한쪽에서는 휴가도 떠날 수 있는, 해외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지. 자, 그래서 뉴로캐스터가 인기를 끕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자, 위탁가정 집에 작은 로봇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갑자기 어떤 로봇이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위협감을 느낀 거지. 근데 그 로봇은 동생이 좋아하던 키드 코즈모라는 만화 캐릭터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캐릭터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게 그 위탁 가정에 침범을 한 거야.
근데 이 로봇이 주장을 하는 거지. 내가 동생인 크리스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막 손짓발짓 해가지고, 내가 동생이야, 내가 동생이야. 믿을 수 없는 거지. 근데 이 친구가 자꾸 어디론가 가자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나를 좀 찾아줘. 그러면서 같이 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널 찾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안경 낀 의사를 찾아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안경 낀 의사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로봇들이 수용되어 있는 뉴멕시코 추방구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셸과 코즈모 로봇 이 두 명은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동 중에 트럭으로 작물 장사를 하는 존 키츠, 크리스 프렛, 크리스 프렛을 발견하게 되고 그 트럭에 타서 추방구역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전쟁에서 가장 큰 공로를 세웠던 이선 스케이트가 화가 나 있어요. 왜 화가 났냐? 이 센터에서 일하는 처리 로봇 크리스가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는 동생 크리스 맞습니다. 자, 덕분에 크리스가 도망간 덕분에 뉴로캐스트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있었고, 그러니까는 뭐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얘가 인터넷을 담당하고 있는데 얘가 없어지면서 그 처리 속도가 느려진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복구하기 위해선 이 처리 로봇 크리스를 찾아야 했던 거야. 그래서 그 여기 경찰 같은 RDTF라는 게 있습니다. 이 RDTF의 기동대 에이스 브래드버리 대령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 로봇을 찾아와 라고 명령하게 되는 거지. 자, 추방구역에 들어간 미셸과 코즈모 로봇, 존 키츠, 그리고 이 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네 명은 동생의 단서를 알만한 안경 낀 의사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자, 과연 안경 낀 의사 클라크 M 허스트 선생을 찾을 수 있을까? 과연 동생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일렉트릭 스테이트 되겠습니다. 아이고, 줄거리가 길다. 아이고, 그러니까 동생을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세계관에서 동생을 찾아 나선다. 동생을 행사하는 코즈모 로봇을 따라서 가는 거지. 자,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루소 형제예요. 루소 형제. 여러분들이 아는 루소 형제 맞습니다. 자, 이분들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캡틴 아메리카 11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레이맨을 연출한 형제 감독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벤져스 둠스데이,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도 개봉을 한다고 하죠. 이분들이 연출을 해서 맡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번에 또 하나 소식이 떴는데 어벤져스 둠스데이에 엑스맨이 출동한다고 합니다. 참 잘 됐습니다. 네. 자, 그런 감독이 이 영화를 맡은 거예요. 자, 각본은요. 스티븐 맥필리 그리고 크리스토퍼 마커스가 맡았습니다. 이 둘은 콤비 각본가들이에요. 그래서 스티븐 맥필리 앤 크리스토퍼 마커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퍼스트 어벤져, 토르 다크월드,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에이전트 카터, 캡틴 아메리카 11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레이맨을 쓴 각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소 형제가 작업하는 거에 뭐 대부분 담당을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둘의 케미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출연은 밀리 바비 브라운 그리고 크리스 프렛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넷플릭스 공무원 밀리 바비 브라운이 주연을 맡았고요. 기묘한 이야기에서 11 역할을 맡았었죠. 그리고 에놀라 홈즈 시리즈에서도 에놀라 홈즈 역을 맡았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배우이기도 하고. 자, 크리스 프렛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스타로드, 그러니까 피터 퀴를 연기했죠. 그리고 최근에 뭐 주라기 월드 시리즈에서도 활약을 했는데 오웬 그레디의 역할을 맡았었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등장을 해요. 자, 러닝타임은 2시간 8분이고요. 구성은요. 추방구역에 들어가기 전까지 41분 정도가 걸리고요. 이게 초반입니다. 그리고 메인 센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49분이 걸립니다. 이게 중반부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엔딩이 24분 정도 됩니다. 후반부인데 이게 좀 짧아요. 분량이 초반부, 중반부에 비해서 좀 작죠. 그래서 2대2대 1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보는데요. 자, 첫 번째, 로봇입니다.
일렉트릭 스테이트는 로봇 시대를 살고 있는 과거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에요. 현재 지구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970년대부터 1980년대식 구시대적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기술이 발전되었다는 일명 카세트 퓨처리즘의 장르를 구현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계속 이제 기술 발전이 되면서 디자인도 바뀌었잖아. 근데 디자인이 1970년대, 8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설정이야. 그래서 그 구시대의 그 디자인으로 계속 기술이 발전됐다는 그런 설정인 거죠. 그래서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과거에 봐왔던 기계들과 그리고 뭐 장난감들, 상품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로봇들의 결합으로 시각적인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 많죠. 요게 아마 사이버펑크의 뭐 하위 장르인가 뭐 그럴 거예요. 특히 백화점에 모여있는 로봇들의 모습이 재밌는데요. 타코 모양을 하고 피아노를 치고 있는 로봇이나 땅콩 모양을 하고 있는 로봇, 그리고 야구 배팅을 할 수 있는 로봇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나 볼 수 있는 디자인의 로봇들이라 동심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어렸을 때 봐왔던 그런 디자인들의 구성을 하고 있어서 동심을 건드려. 지금 여기 포스터만 봐도 이 코즈모 로봇 같은 경우는 되게 옛날 느낌의 로봇이죠. 이 험 같은 경우는 좀 최신식의 느낌이 좀 듭니다. 이런 것들이 좀 짬뽕돼 있어서 되게 오묘한 그런 시각적인 재미를 주고 있어요. 후반에는 이 로봇들과 최신 로봇들이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치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대결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도 비춰집니다. 여기서의 구 로봇들은 인간 사회의 약자로 표현이 되고 있어서 다른 SF 작품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면은 좀 미래, 우리와 좀 다른 최신 기술이라는 어떤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의 로봇은 구시대적인 그런 것들로 보여지고 있어서 조금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인간인데요. 영화 일렉트릭 스테이트는 뭔가에 중독된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뉴로캐스터로 인해서 인간이 직접 나서지 않고 로봇이 대신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되죠. 전쟁에서 승리하자 뉴로캐스터가 의무교육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일과 여행을 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의자에 앉아서 뉴로캐스터에 의지하는 삶을 인간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 있냐면 위탁가정의 아저씨도 소파에 앉아 있는 채로 미셸을 돌보죠. 빨리 학교 가라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아저씨가 아니라 로봇이 대신해서 오죠. 그리고 집 앞마당에서 의자 딱 깔아놓고 그 의자에 앉아서 정신 놓고 있는 사람들도 보여주고 그리고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지만 뉴로캐스터를 쓰고 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홈리스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 뉴로캐스터를 착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감동적인 모습도 펼쳐지는데 키드 코즈모 그 로봇이 그런 사람에게 옷을 딱 덮어주죠. 따뜻하게. 자, 이러한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는 뉴로캐스터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현실에서 핸드폰, 기계, 로봇 혹은 마약에 지배당하는 인간들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런 사회를 경계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미셸의 연설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영화의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삶은 살을 맞대는 것, 그리고 관계를 맺는 것이다. 중독에서 벗어나서 진짜 삶을 찾으라. 뭐 이런 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삶이라는 건 내가 다른 것들이 대체할 수 없다. 인간 사회라는 건 우리가 직접 몸을 맞대고 부딪히면서 겪는 것, 뭐 그런 것이 인간의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뭐 하긴 우리 지금 사회도 뭐 카카오톡으로 지금 관계를 대체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 만나라. 인간관계는 카톡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그런 거죠. 자, 닮은 작품이 있습니다. 처음에 일단 구역으로 나눈다는 것과 약자로서의 삶을 조명한다는 측면에서 디스트릭트 9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디스트릭트 9. 디스트릭트 9도
1966년 당시 아파라트헤이트 정권이 디스트릭트 6를 백인 전용 지역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뒤 흑인 빈민 등 거주자 6만여 명을 강제로 쫓아낸 재개발 사업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반기만 안 들었지 비슷한 테마가 들어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디스트리트 9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SF 영화 중에서도 꽤 걸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라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또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 솔직히 엄청 좋아하는 마음과 엄청 아쉬운 마음이 공존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봇들도 나오고 밀리 바비 브라운도 나오고 또 그들이 전쟁을 벌인다는 내용도 무지막지하게 취향을 건드리고 있어서 최고의 영화로 뽑고 싶은데요. 사실 전개 과정이 그렇게 재밌진 않습니다. 넷플릭스 작품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들인 영화라고도 하는데 돈을 어디다 썼나 싶을 정도로 중간 전개 과정이 그렇게 흥미롭지는 못해요. 이따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심으로서 볼 때와 냉정하게 볼 때의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어떻게 리뷰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도 냉정하게 저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좋았던 점보다는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쉬운 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원작. 자, 지금 해외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원래 원작인 아트북의 이미지, 설정만 따왔을 뿐 특유의 무드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는 영화야. 왜냐면은 그 아트북을 봤던 사람들은 조금 더 어두운 사회를 그리는 걸 좀 원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그리지 못했어. 영화에서도 보면은 전쟁에서 패배한 로봇들의 연출이 나오게 되는데 기괴하고 기묘한 분위기를 풍길 뿐 가족 영화로서의 밝은 기운이 삐질삐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두워야 되는데 밝은 기운이 자꾸 나와. 이것은 아마도 밀리 바비 브라운의 밝고 해맑은 이미지와 크리스 프렛의 농담이 제대로 먹히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원작의 분위기보다는 가족 영화로서의 기능을 더 많이 해요. 좀 더 무게감을 가지기 위해선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배우들의 낯섦이 더 완성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크리스 프렛과 밀리 바비 브라운이 연기를 못한다는 게 아니야. 연기보다도 그 얘네들이 쌓은 인지도와 분위기가 있잖아. 그 분위기가 이 원작 아트북과는 좀 상반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은 아쉽다. 물론 밀리 바비 브라운과 크리스 프렛이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봤겠죠? 근데 그러면서 또 가지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쉬움. 이야기입니다. 사실 로봇의 서사를 들려주는 부분들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다만 이 미셸의 이야기를 그리는 데 있어서 좀 허술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로 들어가 보면은 크리스의 천재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혼자 남아 시험을 치르는 장면 같은 경우나 그걸 응원하는 이 미셸 부분 너무 성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방법으로도 크리스와 미셸의 관계 그리고 크리스의 능력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짧게 함축했는데 그게 되게 허술해 보이고 성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로봇들의 서사가 진행되고 위탁 과정에서 핍박을 받는 미셸이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미셸의 이야기, 핍박받는 로봇들의 이야기, 다시 미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딱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이 내용상 어쩔 수 없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좀 뭔가 어설펐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코즈모가 쳐들어와서 미셸을 설득하는 부분 그리고 미셸과 코즈모가 서부를 횡단하는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못합니다. 갑자기 무슨 뭐 에피소드 없이 코즈모가 이 집에 쳐들어왔고 이 누나를 설득하는데 이 설득하는 과정도 되게 몸짓 발짓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갑자기 동생이라고 믿게 되면서 여행을 떠나는 것도 뭔가 이상하다. 뭔가 더 설명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너무 퉁쳐버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자, 그래서
백화점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너무 지루한 싸움이 있었고요. 한 41분, 한 50분 정도를 좀 참아내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한번 졸았습니다. 그 정도로 좀 루즈하게 진행이 돼요. 확실히 전쟁에 들어가서야 로봇들의 매력이 터지는 상황이라서 영화의 재미를 느끼려면, 진정한 재미를 느끼려면 꽤 많은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재밌는 건 이제 전쟁 부분인데, 로봇과 로봇이 전쟁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맨 마지막에 나오고, 그것보다 조금 더 그것보다 좀 덜하지만 흥미로운 부분이 백화점 씬인데, 이 부분도 들어가려면 1시간이 지나가야 백화점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중간 지점들이 너무 아쉬워요. 예고편에서 봤을 때는 이 전쟁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봇들이 액션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맨 마지막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내가 예상한 부분을 보려면은 꽤 많은 시간을 거쳐야 된다. 너무 그런 부분들이 루즈했다. 코즈모가 동생인 거 아는 거 그냥 설득이 돼야 하니까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더 개연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쉽게 그냥 믿어버리는, 애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이야기였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분량을 늘려서라도 이야기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화 캐릭터 대사들만 하는데 뭘 듣고 눈치챈 거지 싶고, 그러니까요. 막 다 알아들어. 번역기야, 번역기. 인류가 로봇들을 이겼는데 수용한답시고 꽤 좋은 대도시를 포기하고 구역을 떼준 것도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넘어갈 수 있었지만, 아까 말했던 코즈모 이야기는 좀 더 설득력을 가져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야. 이 코즈모가 하는 행동이 거의 범블비 같이 하거든요. 범블비가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되면서 그 라디오로 자기의 말을 전달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설정을 했단 말이야. 여기서는 코즈모가 그 애니메이션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애니메이션의 대사들로만 얘와 대화를 하는데, 그게 좀 뭔가 답답해 보였어요. 답답해 보이고 소통도 되는 느낌이 아니었어. 그래서 관객들이 보기에는, 시청자가 보기에는 뭐지? 싶은 거지. 그러니까 만약 그런 거야. 실제 대사는 그런 거지. 누나, 나를 찾기 위해서 어디론가 떠나요. 라는 대사를 우주로 가자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이게 뭐야? 둘만의 세계에서 이야기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오히려 험 같은 캐릭터가 정말 더 재밌었는데, 코즈모는 차라리 말을 하는 캐릭터로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코즈모가 이렇게 설정이 됐던 이유가, 아마도 초반에 이 이야기를 다 풀어버리면은 긴장감이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말 못하는 캐릭터로 만들었던 것 같아. 근데 오히려 그게 안 좋은 수단으로 작용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말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 누나, 내가 갇혔는데 누나가 날 구해줘야 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계속 못 믿는 눈치를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가져갔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스테이트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고요. 솔직히 이 안에 있는 소재들은 다 제 취향이에요. 카스트 퓨처리즘이라든지, 그리고 로봇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주인공들 밀리 바비 브라운, 크리스 프레 다 호감이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쟁을 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로봇들의 기믹들, 그런 것들이 다 좋은데, 다 좋아, 다 좋은데, 그런 거야. 트러플 가져오고, 그리고 상어 알 가져오고, 최고급 연어와 최고급 참치 대뱃살과 이런 것들을, 재료들은 다 좋은 것들 갖고 왔는데 갑자기 그 비빔밥으로 해먹는 느낌? 그래서 좋은 재료들을 다 갖다 놓고 제대로 버무리지 못했다. 요런 평가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웠던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많이들 안 보셨던 것 같은데 한번 비주얼만 한번 보세요. 비주얼은 진짜 때깔이 죽여줍니다. 예. 때깔이 죽여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재들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취향이 좀 맞으면은 아마 좋아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성도로서는 좀 많이 아쉬워요.